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자,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고 날씨가 정말로 이제는 겨울인 것 같아요. 가을이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세종시로 가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몇 시 공연입니까? 오늘 7시 반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저출생 때문에 다 지금 네. 인구 때문에 시가 문제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두 개의 시가 인구가 늘어나는 시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인천시랑 세종시입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인천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요. 네. 세종시는 공무원분들이 먼저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제 이사를 동생이 가서. 세종시에 한 명 보탰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인 조이 오브 스트링스와 푸치니의 라보엠을 갈라 콘서트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바쁘시면서 네, 저한테 네. 일 달라고 12월에 뭐 하시냐며. 아니 그렇게 매주 공연이 슈만의 지금 미발표곡까지 다 또 공연하시고 국립 오페라는 오페라 하시고 네. 또 이제 세종시까지 가서 하시면서 더 해야죠. 왜냐면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네. 오늘 공연하고 네. 이번 주 다른 날은 없거든요. 토요일에 또 여주에서 공연이 있네요. 이야 세종 같다 여주 같다. 네. 아, 지방 연주 가면 어때요? 지방 연주 가면 그 지역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점이고요. 맛집 투어. 맛집 투어 가장 중요하고 또 온천이 있는 지역도 좋아하고. 그럼 온천도 합니까? 그래서 찾아봐요. 대전 유성 온천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아 흥미롭습니다. 자 지방에 가면은 이 공연보다 맛집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음악가들이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곡입니까? 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번입니다. 그렇군요. 브람스의 작품 중에서 특별히 피아노 4중주 3번을 오늘의 작품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브람스의 이제 피아노 작품인 인터메조 간주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브람스의 실내악곡도 소개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슈만의 피아노 4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드렸을 때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브람스도 좋아해 주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브람스는 독일의 3비 중 한 사람 아닙니까? 네, 브람스는 19세기 후반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음악가 중 한 사람입니다. 동시대 지휘자였던 한스 폰 윌로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그리고 루트비히 반 베토벤과 더불어서 이 브람스를 3B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에는 3명의 비 중에 1명의 음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브람스는 낭만주의 음악이 유행하던 시절에 활동했던 음악가이지만 진지하고 보수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고전파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절대음악을 고수했던 작곡가입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안 알려주셔가지고 네. 3B로 말씀하셔서 3B가 누구인지 3B인지 3V인지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 청취자분께서 네. 베르디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제 V 네, 헷갈릴 수 있다. A, B의 B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브람스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1833년에 독일의 북부 지역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호른과 더블 베이스 연주자였고요. 어허. 5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배웠고요. 7살 때부터는 피아노를 배웠다고 합니다. 또 11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젊은 시절에 작곡된 브람스의 여러 곡들은 대부분 파기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음악사에서 브람스와 슈만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 만남 아닙니까? 네, 음악사에서 항상 슈만 커플, 그러니까 슈만 부부와 이 브람스의 이야기는 항상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예. 근데 1853년에 연주 여행 중이던 이 브람스가 독일의 하노버라는 곳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요하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하힘도 바흐의 곡들을 발견하고 뭐 연주했던 굉장히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러다가 바이마르라는 도시에서는 프란츠 리스트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요하힘이 편지를 써서 작곡가이자 당시 음악 평론가, 그러니까 자신이 음악 잡지를 발행하면서 편집장이었던 로베르트 슈만에게 브람스를 소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슈만이 젊은 브람스의 재능에 너무 감탄을 했고요. 이 젊은 음악가를 세상에 소개하고자 자신의 생애 마지막 평론이 된 평론 새로운 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평론을 통해서 브람스는 전 유럽의 음악 이름을 알리게 됐고요. 이때 브람스는 슈만의 아내인 피아니스트 클라라 슈만과도 가까워졌는데요. 브람스는 14살 연상인 클라라와 평생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자이자 스승이었던 슈만의 부인과도 교류를 하면서 지냈던 거죠. 그리고 슈만이 라인강에서 투신했을 때나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이 브람스가 아주 가까이서 슈만의 가족을 정성껏 보살핍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56년에 슈만이 세상을 떠나자 브람스가 클라라와 슈만의 자녀들을 평생 돌봐주었고 이 브람스는 평생 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주제곡인 피아노 4중주 3번은 브람스가 언제 작곡한 겁니까? 네, 1856년에 그러니까 슈만이 세상을 떠난 해거든요. 네. 거의 완성을 했지만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람스는 1856년에 피아노 발라드를 출판한 이후에 예. 1861년 첫 번째 세레나데를 내놓기 전까지 어떤 작품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사실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게으르게 작곡을 했을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가장 야심찬 구성을 자기 내면에서 실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 형태로 구성된 2개의 교향곡 초안에서 출발한 작품들, 그러니까 세레나데와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피아노 4중주 작품도 구상했고 거의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이 브람스는 어떤 작곡가보다도 좀 신중하게 느껴집니다. 진중하고 신중한 작곡가고 예. 제가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울 때 브람스 곡을 굉장히 빨리 치는 학생이 있으면요, 선생님께서 브람스의 초상화를 좀 봐라. 무조건 그렇게 빠르게 친다고 되는 작곡가겠냐, 이 깊이를 읽어라, 이런 말씀을 막 하셨어요. 아, 초상화를 봐라. 초상화를 봐라. 풍채부터가 다르지 그 않냐. 브람스 초상화 좀 무섭게 생겼죠. 그렇죠. 저는 그 제 지도 교수님이 메조소프라노 백나무 네. 교수님이셨는데 독일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베를린 음대에서 공부하시고 또 브람스를 그렇게 잘 부르세요. 어. 말러, 브람스, 슈트라우스 네. 정말 잘 부르시는데 저한테 브람스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교수님이 무서워서 네. 브람스를 못 부르겠더라고요. 교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아, 그것도 그렇고 뭔가 이 내가 브람스를 연주하면 네. 브람스의 그 음악적 깊이에 다가가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웠던 기억이 있고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저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브람스를 연주한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우리 태양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브람스 연주 많이 하시잖아요. 브람스 뭐 필연적으로 많이 하게 되죠. 아우, 저는 네. 무서워서 못합니다. 근데 정경 교수님이랑 제가 한번 할게요. 와, 오늘 예상치 못한 역공을 그러니까. 많이 봤는데요. 아우, 네. 안 들으신 지 오래되셨죠? 아, 우리 태양 선생님이 저를 공부를 또 시켜주시네요. 아, 앨범 녹음을 한 적 있어요. 2개의 세레나데. 그러니까 정경 교수님처럼 바리톤의 음성에 특히 이 브람스의 음악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 우리 태양 선생님 오늘 예상치 못한 공격. 내가 왜냐면- 식은땀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브람스의 아버지가 더블 베이스 연주자였고 네. 친척 중에도 베이스 연주자들이 많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브람스가 특히 저음역의 음성을 위한
곡을 많이 작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은 학자들이 합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너나 소프라노보다 바리톤이나 메조가 더 어울린다고 브람스요.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또 테너가 불러도 좋더라고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테너가 부르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전 실제로 이제 크리스토퍼 프레가르디앙이라는 그렇죠. 테너를 라이브로 브람스를 듣고요.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카우프만. 네, 너무 아름답죠. 아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고. 네, 기대해 주시죠. 자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진 학교 중학교 1학년 12명이 EBS FM 정경의 클래식 방송국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견학을 왔다고 합니다. 양무건의 11명입니다. 웰컴 투 EB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유일하게 있는 한국 교육방송사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자랑 좀 했습니다. 자, 다시 작품으로 돌아갈게요. 이 작품에 영향을 준 소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할 것 같아서 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3번은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네. 많은 분들 이 책을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1774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요. 한 젊은이가 기혼 여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녀의 남편에 대한 깊은 존경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소설은 이후에 쥘 마스네라는 프랑스 작곡가의 오페라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어허. 저도 이쥘 마스네라는 작곡가의 베르테르 중에서는 몇 곡을 연주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3번의 부제는 베르테르 사중주라고 불립니다. 이 브람스가 이 곡의 1악장을 친구에게 보내면서 동봉한 편지가 있는데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삶을 버린 청년의 이야기로 음악적으로 묘사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아주 내성적인 브람스였지만 음악 안에서는 그 내면에 불타고 있던 뜨거운 마음을 음악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괴테가 이제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잖아요. 브람스 또한 이 브람스라는 한 사람의 새로운 베르테르를 써내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브람스가 이 작품을 1855년에 초안으로 시작을 했고요. 56년경에 1차로 완성을 하고 여러 차례 수정과 재작업을 거쳐서 1875년에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브람스가 슈만에 대한 존경 그리고 슈만의 아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브람스가 자기 자신을 투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브람스가 이 작품을 출판하면서 내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있는 사진을 표지에 넣으라는 농담 섞인 요청을 했을 정도로 이 곡은 브람스에게 개인적인 의미를 지닌 작품입니다. 클라라 슈만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무슨 감정입니까? 스승의 아내 그러니까 뮤즈와 같이 그러니까 클라라 슈만이 전 유럽에서 가장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었고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이 들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그 태영 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요 부끄럽다기보다 제가 이 브람스 선생님의 마음을 네. 단정 짓지 않고 여러분들께 넘겨드리도록 하려고요. 근데 예, 뭘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넘기셨습니다. 근데 왜 브람스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러니까 자신이 존경하는 이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내용을 보고 감명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인영님, 어머 두 분 함께하시는 브람스 공연 은근히 보고 싶어지는데요. 0131님, 와우 두 분의 브람스 연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한테? 브람스가 너무 아름다운 곡들이 많잖아요. 이 겨울에 쓸쓸한 곡들도 많고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 브람스는 좀 더 공부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순옥님 세종예술의 전당 가입하고 티켓팅 시도를 해봤는데 매진이라서 못했어요. 아니 네. 그 매진된 공연을 광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놀리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는데 오늘 대극장이 아니라 작은 극장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좌석이 되게 적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매진이 됐다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럼 우리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우리 청취자분이 전순옥님께서 지금 태양샘 이야기를 듣고 세종예술연당에 친히 지금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가는 티켓팅 시도를 했는데 매진이다. 제가 세종시를 자주 가니까요. 다음에 꼭 모시도록 할게요. 아 전순옥님 근데 감동입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또 들은 이야기를 다 기억해 주시고 바로 그냥 세종예술연당에 가입을 해주셨어요. 아마 이번 기회 때문에 네. 세종예술연당에서 하는 또 좋은 공연들을 보실 수 있는 그렇죠. 소식을 회원이 받아보시고 되셨겠죠. 네, 아. 제가 곧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정말 저희가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피아노 4중주 3번은 어떤 특징을 가진 기악곡입니까? 일단 쓰는데 20년 정도가 걸린 곡이잖아요. 20년이요? 네, 횟수로 세어보면 2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람스라는 사람도 이 작품을 수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브람스의 이 피아노 사중주가 사실 먼저 발표된 곡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들이 이미 가장 광범위하고 조금 규모가 크고 브람스의 야심찬 구성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그보다도 더 후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브람스 본인이 먼저 이 소설과 이 작품이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음악적인 어떤 연관성을 학자들이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용히 끝나가던 곡에서 갑자기 시장조의 강렬한 화음으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방식이 베르테르가 자신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을 묘사했다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중주가 로베르트 슈만의 죽음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부가 슈만이 자주 사용했던 클라라 모티브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베르테르의 아이디어는 브람스가 클라라의 슈만에게 느낀 감정과 군데군데 여러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20년 동안 이 곡을 작곡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다른 곡들도 작곡을 하면서 네, 중간중간에 한 거잖아요. 훨씬 더 규모가 큰 작품도 쓰고 소품도 작곡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작곡했다라는 말은 지금 100%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죠. 20년이라는 세월, 그러니까 처음 구상을 하고 출판이 될 때까지 20년의 간격이 있었고 그 안에 좀 까먹었으려나? 또는 아니 이게 우리 솔직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일찍 작곡해놓고 잊었을 수도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칼럼이나 네, 뭐 기사 기고문 혹은 논문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시간을 많이 주지만 네, 실질적으로 하루 전에 하지 않습니까? 항상.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브람스도 네, 한 15년 정도는 그렇죠. 놨다가 놨다가 또 마지막 했다가 놨다가 그리고 수정을 막판에 그렇죠. 했을 수도 있어요. 출판 전에 한 번 더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놓고 드라마틱하게 맞아. 20년 동안 작곡했다. 20년 동안. 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베르테르와 브람스의 그 하나 되는 지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우리 태양 선생님처럼 정말 아름답게 네,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아주 얄밉고 아니에요. 밉상으로 얘기하는 아니에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 턱 밑에 와서 마감을 지키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 정경 교수님이 찔러주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 작품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사막장 안단테를 들려드릴 거예요. 네. 그 슈만의 피아노 사중주 중에서 여러분 사막장 기억하실 텐데 그 곡과는 또 어떤 매력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그리고 멜로디를 피아노가 연주할 때 현악기들이 이거
슈만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대화하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 브람스의 작품에서는 피아노가 멜로디를 연주할 때 현악기가 주고받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응원해준다. 응원해준다. 조금 더 돋보이게 뭔가 반주해준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네, 그냥 응원해준다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또 베르테르의 슬픔 중에서 어떤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브람스라는 작곡가가 스승이자 멘토였던 로베르트 슈만의 아내 클라라 슈만을 평생 동안 옆에서 지켜봤고 그리고 그녀의 노후까지도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뭔가 이런 마음 아픈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곡이 거의 10분 가량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솔직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네, 한두 개만 기억해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하나하나 짚으면서 또 감상을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얼른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이라는 순간에서 소개한 브람스 피아노 4중주 3번 시단조 작품으로 60 3악장입니다. 안단테를 바이올리니스트 야니네 얀센, 비올리스트 줄리안 라클린,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치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람스 피아노 4중주 3번 시단조 작품으로 60 3악장 안단테 바이올리니스트 야니네 얀센, 비올리스트 줄리안 라클린,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노 4중주 같은 곡을 실내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맨날 실내악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내악곡을 소개드립니다. 좀 정의를 좀 해주시죠. 라는 말을 드리는데요. 네. 여러분 실내악이라고 했을 때 그 실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내가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페라도 실내고요. 교향악도 실내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건물 안에서 하지 보통 평범한 경우에 야외에서 하는 음악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통 음악 중에서 마당놀이는 야외에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실내는요. 콘서트홀 실내가 아니라 가정이라든지 조금 더 큰 별장의 실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같은 실내라는 말을 써도 이 유럽 언어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음악 장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각 연주자가 독립적인 파트를 연주하면서 또 하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작은 공간인데요. 가정이나 말씀드렸듯이 뭐 궁전의 작은 홀이라든지 별장의 거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연주하도록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악은 협력이나 균형을 중시 여기고요. 대규모 오케스트라 음악과 다르게 각 연주자가 솔리스트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실내악 연주자들은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마치 솔로 연주자처럼 네, 앙상블이라기보다는 각각이 다 솔리스트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또 하나로 모여야 되고. 그래서 성격이 진짜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국립무용단 공연 보면 좀 놀란 게 네. 저는 국립합창단처럼 네. 군무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분 한 분이 다 솔리스트라더라고요. 솔리스트이면서 네. 또 같이도 하시고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또 이해를 하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악단 종류가 좀 다양한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피아노 사중주를 들려드렸어요. 네. 일단 피아노 사중주라는 말에서 피아노가 들어가면요, 피아노를 두고 세 대의 악기가 더 있어서 그래서 네 대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현악 몇 중주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피아노 없이 현악기들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악 4중주라고 하면 보통 2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구성이 되고요. 현악 5중주라고 하면 이제 2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더블 베이스가 추가되거나 첼로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관 악기, 금관 악기 중심의 몇 중주 이렇게 그것도 실내악의 한 범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피아노 2대로 연주하는 것도 실내악의 범위에 들어가고 피아노 한 대에 2명이 앉아서 치거나 3명이 앉아서 치는 것도 실내악의 범위에 들어가고요. 실내악이 아닌 건 뭡니까?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또는 오페라 이제 이런 게 신뢰하기 아닌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곡도 신뢰하기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기 이렇게 때문에- 생각하면 되겠다. 그랜드한 범주가 아닙니다. 신뢰하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한국의 정서랑은 좀 다르지만 조선 시대로 따지자면 이 대감집 그 거실에서 연주할 수 있다. 그러면 신뢰하게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객석을 제대로 깔고 천장도 높고 공간이 커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교향악이라든지 또는 극장에서는 이제 오페라라든지 발레라든지 그런 장르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제가 좀 들은 이야기인데 네, 정악이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 정악. 예,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임금이 살고 있는 네, 궁궐에서 네, 이 나오는 음악들은 네. 굉장히 느렸던 거 알고 있습니까? 어, 예, 음악이 빠르면 네.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어, 정신이 없다. 그래서 항상 느리게 천천히. 그러니까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우리나라 약간 음악 가끔 들을 때 너무 느려서 답답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어제 알았어요.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모르셨죠? 지금 정경 교수님 이야기 제가 사실 국악을 고등학교 때도 한 2년 정도 국악 통론을 배웠고 오, 그렇습니까? 네, 대학교 때도 국악 수업을 들었는데 네. 굉장히 점수가 낮았어요. 제가. 아, 요거 괜찮은데요? 그래서 요거 잘 살리는데?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정악 예를 들어서 정경 교수님 말씀하신 정악도 알고 뭐 종묘제리학도 알고 영산해상도 알고 뭐 도들이 뭐 이런 것도 알거든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알아? 그런데 예. 그게 뭐 하는 음악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실내악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 고급스럽고 귀족적인 느낌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예를 들어서 궁궐에 약간 작은 방에서 이렇게 악사들 불러놓고 연주 듣는 약간 예.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하죠.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네. 내가 이제 옛날 그 네. 옛날 시대 그 왕이나 귀족이면 뭔가 이 식사를 마치고 네. 딱 이 거실을 음악을 듣죠. 한 500평 되는 거실을 딱 열었을 때 근데 거기에 이제 딱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의 예술가들이 아, 다 음악을 정말 우아하게 연주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평 정도 그 지금 평을 안 쓰지만 죄송합니다. 한 84형 정도의 그 거실에서 연주하는 것도 이 실내악의 범주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실내악과 친해지기 위해서 네. 저희가 정말 모든 지금 정보를 총망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브람스의 사중주 3악장이 네. 사실 오늘 같은 이 날씨와 너무 어울리고 뭔가 외로우면서 뭐 약간 사랑의 상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잖아요. 사랑의 상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 국악 통론 점수 안 나온 얘기를 하고 있다니 사랑의 상실. 좀 어떻게 이런 단어를 평소에 씁니까? 책은 많이 보고 있어요. 와, 너무 근사해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사랑의 상실. 정말 야. 1660님, 브람스의 이 곡은 뭔가 쓸쓸하면서도 애잔하네요. 사랑의 상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뭔가 스산한 바람과 함께 이 곡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박진선님, 저는 평소 윤고원의 북카페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아서 일찍 들어와 봤어요. 고유한 클래식 프로그램이겠지 하고 각오를 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나 아저씨들 깨알 수다라니 앞으로도 종종 들을게요. 호호, 너무 재미있네요. 이게 우리의 반전 매력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정도면 얌전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더합니다. 그러니까 EBS라는 뭔가 이 그렇죠. 느낌이 있고 네. 또 이 뭔가 지켜야 될 또 이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PD님이 저보고 예. EBS가 어울린다고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의 이 EBS FM의 간판 모닝 스페셜과 윤곤의 북카페 사이에 이 그렇죠. 클래식이 뭔가 이 정화시켜 줄 것처럼 그럼요. 보이지만 하지만 가장 시끄러운 방송. 놀라고 가셔야죠. 가장 깜짝 놀라는 방송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서님 잘 건너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일찍 틀어주시면 됩니다. 더 일찍 틀어줘야 돼요. 영어 공부, 클래식 공부, 그 다음에 이제 그럼요. 북카페. 자, 이창희님, 우와 귀에 쏙쏙 박혀요. 대감집이라니. 저도 대감집은 오랜만에 듣네요. 그 너무 작은 데서는 네. 조금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잖아요. 음악 소리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84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라도. 네. 김지희님의 메시지는 우리 태양쌤 읽어주시죠. 일단 정경님은 실내악은 아닌 듯 목소리가 너무 크셔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내악이 아니죠. 극장에서 하셔야죠. 제가 이런 저의 이미지가 싫어서
제가 최근에 우리 수요초대에서 네. 김현민 교수님과 네. 오윤주 교수님과 네. 미술관 음악회를 했습니다. 정말 저도 사진 봤어요. 정말 그 작은 네. 너무 좋으셨죠. 이 힐베디시, 마티나타 이런 곡들을 제가 실내악 곡 그것도 실내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당연히 실내악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래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실내악 작은 노래 그렇죠. 너무 좋죠. 자 박미진님 정말 재밌네요. 국악 수업 들으셨다길래 보충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점수가 낮았다니. 저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바로 이런 거여야 됩니다. 훨씬 낮았어요. 혹시 F입니까? 그 고등학생 때라서 총이 나왔나요? 고등학생 때 F는 없었고 네, 고등학교 때 그러면 이제 수음이양가 중에서 가 쪽으로 양가 일단 양가 쪽으로 가까웠다. 양가집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김민희님 이런 반전이 너무 좋은데 정경님이 태양님 멘트 부러워하신. 저는 아까 그 사랑의 상실. 네. 감동받았어요. 아니에요. 아니 일상생활에서 이 사랑의 상실이란 단어를 쓴 사람 처음 만났습니다. 브람스가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상실감. 그렇지만 뭔가 그 브람스의 그 우직한 성격으로 끝까지 그 가족의 옆에 있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회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우리 태양 선생님을 보면서 음악가의 기본 모델을 좀 찾을 것 같아요. 어떤 모델인가요? 이렇게 그 미발표된 곡들을 소개할 때 행복해하면서 네. 발표하는 그 지금 현재 아티스트의 마음, 위 아티스트를 존경하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책을 항상 읽으면서 이 현 사회에 있어서 이 클래식 음악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안내하는 구도자.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이세요. 정말 저랑은 다른 컨셉이에요. 사실 이렇게 유식하지 않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주 또 하나 배웁니다. 박진서님 어머 네네 자주 뵈어 헤헤 보내주셨습니다. 박진서님 메시지 자주 보내주세요. 제가 자주 읽겠습니다. 김현정님 실내악이 아닌 건 오케스트라 오페라 잘 기억하겠습니다. 아주 명확한데요. 오케스트라 오페라 발레 음악도 넣어주시고 어허. 또 그런데 오케스트라 가끔 연주 보시면 여러분 챔버 오케스트라라는 또 소규모. 네, 그러면 보통 이 챔버 뮤직이 실내악의 이제 영어 이름입니다. 이 챔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을 뜻하지만 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챔버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한 30명 정도 전체 완전한 편성이 아닌 오케스트라를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에서도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또 뭐 다양한 게 있어요. 진짜 너무나 다양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 오케스트라, 오페라, 발레.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각해 주세요. 자, 이런 부분이 클래식을 접근하는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실내악이라고 하면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방 안에서, 그러니까 극장 안에 한마디로 건물 안에서 하는 연주는 다 실내악이 맞는 거 아닙니까? 큰 범주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 안에서 세분화 시켜서 네. 또 오케스트라 지금 공연, 발레 음악 공연, 그렇죠. 또 오페라는 실내악은 아니고 좀 더 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홀. 이게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일 쉽게 말씀드리자면 홀과 방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에서도 할 수 있냐, 방에서 못 하냐. 이렇게 홀과 룸이라고 하셔야 돼요. 홀과 룸이라고. 이게 방이라고 하면 또 헷갈립니다. 홀도 방이 되니까. 그렇죠. 홀이냐 룸이냐를 생각하셔서 룸에서 하는 것은 실내악이고요. 홀에서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홀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규모 오케스트라였는데 홀에서 챔버면 그렇죠. 이게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장르가 된 거죠. 예. 이 장소의 개념이 장르의 제목이 붙은 한마디로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은 홀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중주단이 당연히 연주를 하죠. 그럴 때는 실내악 레퍼토리를 홀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아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말 또 행복한 작품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이제 독일의 3B를 설명드렸으니까 네. 다음에는 이제 북미의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작곡가 이름을 말씀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또 궁금하게 엠버거로 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태양쌤 보내드리면서 드보르자크의 피아노 5중조 2번 A장조 작품으로 80의 3악장 스케르초를 부슈 트리오와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밀스테인, 비올리스트 미구엘 다 실바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